딴소리 하느라고 수업 진행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라쏘 페널티나 아니면 리치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그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손실함수는 뭐 딱 두 개 있었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손실함수랑 그다음에 최소 제곱법의 손실함수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손실함수를 배우실 테고 그다음에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리통계나 범주형 자료 분석 같은 데서 배운 가능도, 로그 가능도 함수에 마이너스 1 곱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손실함수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쏘나 리치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손실함수에 이 모수적 모형에 주로 적용되는 것인데 모수 파트에 인터셉트 빼고 그 변수랑 붙어 있는 그 개수에다가 그 개수의 원놈이나 아니면은 투놈을 어떤 임의의 어떤 고정된 상수 감마를 못해가지고 요 텀을 손실함수에다가 더한 형태의 전체를 최소화시키는 녀석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항을 추가했을 때 베타 해시 이 항이 없을 때 베타 해시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리를 관찰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많이 봤던 페널티는 두 개였죠. 첫 번째는 L2 페널티고 하나는 L1 페널티였죠. 물론 다른 페널티 많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필요한 페널티가 이 L2 페널티랑 L1 페널티입니다. 그 다음에 L2 페널티랑 L1 페널티를 주면에 따라서 베타 햇이 어떻게 바뀌었었죠? 자, 베타 햇이 람다가 커지면은 베타 햇들이 점점점 0으로 갔었고 그다음에 특히 L1 페널티의 경우에는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시점부터는 이그젝트 제로의 베타 J 햇들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L2나 L1 별점항을 붙이면 람다를 키울수록 베타 햇이 람다가 없을 때랑 비교해서 0쪽으로 축소된다. 슈링케이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L2나 L1이나 베타 햇을 슈링케이지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L1 페널티의 경우에는 특별히 슈링케이지가 이그젝트 제로까지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왜 이그젝트 제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슈링케이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왜 L1 페널티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그젝트 제로로 슈링케이지가 되는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했었죠. 하나는 특수한 디자인 매트릭스의 경우에 베타 햇을 잘 안 보여요. 베타 햇을 정말로 클로즈드 폼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자, 더 일반적인 디자인 매트릭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별점항이 붙은 거를 사실은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에 라그랑지형 폼이다라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페널티가 크다는 거는 뭐예요? 잠깐, 페널티가 크다는 건 뭐예요? 페널티가 크다는 거는 미안해요. 페널티가 크다는 거는 자 여기서 판서로 설명 안 했었군요. 페널티가 크다는 거는 라그랑즈 승수법에서 이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에서 그 제약 조건이 걸린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였죠. 람다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베타의 원놈과 베타의 투놈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람다가 커질수록 베타의 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별점함들을 주면은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베타 햇이 0쪽으로 슈링케이지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럼 통계적으로 이 별점함을 주는 게 우리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4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들겠어요. 미안해요.
그 벌점망의 효과가 4개가 있었죠. 그다음에 첫째로 베타에서 추정 오차가 줄어든다. 어떻게 줄어드는 원리였어요? 베타의 추정 오차라는 걸 MSE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바이어스는 늘어날지언정 베타햇이 0쪽으로 줄어드니까 베타햇의 베리언스가 줄어듦으로써 그 둘의 썸이 베타햇의 추정 오차는 그 L2 기준의 추정 오차는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모형에서는 이 베타 햇의 추정 오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unknown x0에 대해서 x0를 추정하는 오차 또한 그 베타 햇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베타 햇의 슈링키지가 됨으로써 또한 테스트 에러 또한 여기서 바이어스 텀이 올라간지언정 베리언스 텀이 줄어들 수 있어가지고 테스트 오류 또한 낮춰볼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통달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특히 그 람다를 키운다는 거는 해를 탐색하는 영역을 줄인다는 뜻이니까, 해를 탐색하는 영역을 줄인다는 거는 더 적은 개수의 변수를 적합한다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즉 람다를 키운다는 거는 더 간단한 모양을 적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라쏘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람다를 키울수록 넌제로인 베타 핵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식체말로 간단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라쏘를 적합하면은 람다를 키우면은 더 적은 수의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페널티를 고려하는 마지막 이유이자 페널티 효과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변수 개수보다 죄송합니다. 샘플 사이즈보다 변수 개수가 많은 데이터에서도, 아니면 다중공성성이 심한 데이터에서도 일단 페널티를 주면은 베타 핵 자체를 추정은 더 해볼 수 있다. 아예 페널티가 없었다면은 변수 개수가 많은 데이터, 변수 개수가 샘플 사이즈보다 많은 데이터에서는 아예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풀었던 숙제 중에서 혹시 이런 문제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베타 햇의 해가 무한히 많음을 보여라. 뭐가 있었을걸요? 자, 이번 숙제에서 있었던 게 변수 개수보다 샘플 사이즈보다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그 베타 햇이, 즉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녀석이 한 점이 아니고 분수이 여러 개 있는 게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페널티를 추가한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컨벡스 펑션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L 페널티라는 건 빗살놀이 쪽의 모양을 이렇게 도로 펑션이 가지고, 그다음 L1 페널티라는 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넌 유니크할 수 있는 그 손실함수에 페널티를 추가해 줌으로써 유니크한 솔루션을 만들도록 방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솔루션이 어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좋은 성질을 갖는 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일단 수리적으로 유일한 해는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6장의 내용이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6장을 판서로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을 여기 강의 노트로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의 간략한 아이디어만 맛보고 그 다음에 8장 디시전 트리를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복습을 되게 간략하게 막 했는데 혹시 6장에서 가장 뭐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 안 되는 내용 혹시 있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6장의 그 강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강의 노트를 피하고 판소람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읽으면은 뜬구름이 아니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되게 그 판서의 설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좀 잘 와닿으실 거예요. 자, 6장 일단 이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선형 모양 갖고 놀고 있죠. 자, 모수 모형과 비모수 모형이 있는데 모수 모형 중에서는 선형 모형만 갖고 놀고 있고 비모수 모형에서는 최근적 이유만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수 모형에서는 일단 선형 모형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형 모형이 다른 비선형 모형의 근간이 되는데, 자, 이제 남은 ISL의 책에서 8장만 비모수입니다. 그다음에 비모수에서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7장의 커널도 비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판서는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7장에서 하나는 모수, 하나는 비모수고 하나가 모수적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 하나, 그다음에 9장의 서포트 벡터 머신도 사실 모수적 방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모수를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이해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선형 모형은 생각보다 해석성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해석성은 원래 좋고 예측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마 컴퓨터 비전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선형 모형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통계학과가 자주 다룰 타뷸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내가 모르는 데이터셋이 주어졌다. 그럼 일단 4개만 돌려보시면 됩니다. 선형 모형,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4개를 먼저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정말 며칠이 넘는 튜닝을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셋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이 4개를 돌렸을 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데이터셋의 전처리 자체나 아니면 변수 자체를 더 모으는 방안, 아니면 데이터셋의 데이터 하나하나들을 도메인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데이터 자체를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성능 향상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크게 보시면은 이 규제라는 단원을 다루고 있는 동기는 모수적인 모형에서 무언가를 더 잘 해보고 싶은 겁니다. 모수적인 모형에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건 나중에 스플라인이건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건 아니면 선형 모형이건 나중에 가서는 딥뉴럴 네트워크든 이 선형 모형, 모수적 모형을 더 잘해주고 싶은 건데 이제는 압니다. 모수적 모형을 어떻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모수적 모형에서 오버피팅을 막고 추정된 개수의 분산을 줄임으로써 그 피팅 나의 모델에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나의 테스트 에러를 낮추려는 시도,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단원을 배워서 그 페널티를 배우게 된다면은 나중에 뭐가 좋았냐면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변수 개수가 샘플 사이즈보다 더 많을 때 이 규제를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변수로부터 특히 고차원자료에서 변수 선택이 필요할 때 역시 이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사실 뭘 노린 거냐면은 특히 변수 선택의 목표면은 L1 규제를 노리면서 지금 두 번째 꼭지가 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차원 자료일 때는 L1, L2 규제 모두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래 거부터 읽어보지 간단하게. 옛날에 회귀 분석론에서는
어떻게 변수를 선택했었어요? 베스트 서브 프레젠테이션, 전진 선택법, 후진 도구법, 회귀분석론에서 배우고 계시죠? 자, 근데 얘네들 선택하는 기준이 많았습니다. 뭐 AIC도 있고요, BIC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P-value 같은 걸 보시기도 하죠. 근데 이 단어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기에 그 모형 선택 방법은 하드한 모형 선택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수 하나를 뺐냐 넣느냐, 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예, 하나를 넣고 뺄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변수는 완전히 들어가거나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운 L1 페널티 기반의 모형 선택법은 어땠습니까? 람다를 컨티뉴어스하게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무한대로 0까지 끌고 오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아니라 무한대부터 0까지 끌고 오면은 무한대일 때는 람다가 무한대일 때는 모든 베타 핵들이 인터셉터 빼고는 전부 제로였다가 어느 정도 람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에서 조금 좀 작아지면은 넌제로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튀어나와요?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베타 넌제로 코에피션트가 점점 커지죠? 그다음에 조금 람다가 더 작아지면 어때요? 또 제로였던 어떤 제2번째 변수 하나가 넌제로 베타에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수 하나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수 하나가 점점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꿈보다 해몽이에요. 근데 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쏘 해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라쏘 페널티를 이용하면은 변수 선택을 할 때 변수가 100% 들어오거나 100%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만 들어올지를 이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쏘는 100%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베타의 코에피션트가 람다에 따라서 0부터 점점 컨티뉴어스 값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프트 모델 셀렉션 방법이라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베스트 람다 어떻게 골랐어요? 여러분 숙제할 때 자, GLM넷으로 라쏘 한번 걸면은 라쏘 100개에 대해서 베타의식 다 튀어나오죠. 걔네들에 대해서 베스트 람다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일단 그 숙제 자체에는 베스트 람다를 선택하는 건 다 따로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쏘 해기 분석을 돌린다 하면은 람다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냥 K-니어스 네이버후드에서 네이버후드 개수 어떻게 선택했죠? 밸리데이션 에러 보고 선택했죠? 마찬가지로 이 라쏘 리그레션이 아닌 리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 나누신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뭐 테스트 밸리데이션 MSE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다른 뭐 밸리데이션 아큐러시 이런 거 보시고 최선의 람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시게 되면 그 람다에 따른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고 람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거는 제가 열심히 얘기하지 않았었죠? 이번 네 번째 숙제에 들어있습니다. 자, 고차원 자료에 L1 페널티를 넣으면 해가 딱 하나 튀어나온다는 거는 조금 너무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L2 페널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숙제도 L2 페널티 기준입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n이 p보다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n이 p보다 같아지면은 최소 제곱 추정량 아니면 최대 가능도 추정량 베타 헷 LS는 분산이 어떻게 생겼죠? 베리언스 LS가 시그마 제곱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죠? 선형회계 모형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n이 p보다 만약에 n이 p보다 작으면
요 매트릭스 인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변수 개수가 더 크면은 일단 베타의 LS 자체를 좀 정의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변수 개수랑 샘플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일단 샘플 사이즈가 더 작아지게 되면 얘가 I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P랑 비슷하다고 하면 인버스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마치 되게 작은 양수를 인버스 취하는 모양새가 돼서 여기가 상당히 좀 크게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죠. 이거를 투머치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는 다른 수업에서 특이값분해를 배웠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예측이 여기서 요 베이스가 되게 불안해지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치 아이겐밸류 구조가 점점 얘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가 점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겐밸류는 통계 수업에서 배운 거 같죠? 네, 얘는 대칭행렬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를 정의할 수 있어. 아이겐밸류를 아이겐벡터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수 벡터가 더 적으면은 얘의 랭크는 T보다 작게 돼서 이 녀석의 아이겐밸류,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가 이그젝트 0이 됩니다. 이그젝트 0 아이겐밸류가 있는 매트릭스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직전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은 딱 N이랑 P가 이그젝트 이퀄로 갔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인버스가 되게 이쁘게 나타날 것이냐? 수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갑자기 확 변하진 않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안 좋은 거는 연속적으로 점점 좀 안 좋아지다가 되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N이랑 P는 똑같아가지고 이 녀석의 랭크가 인버스는 존재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해도 얘가 둘이 비슷하면은 이 녀석의 얘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가 0.0001 이렇게 엄청 작아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매트릭 인버스에 대해서는 이 녀석 우리가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 이 인버스 자체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는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의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가 0.00 10의 마이너스 8승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 행렬의 라지스트 아이겐밸류가 8천만 되게 뭐예요? 1억 10의 8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의 마지막 라디스 아이겐밸류가 10의 8승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10의 8승이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베타 햇은 어떠한 방향으로는 분산이 10의 8승이 되는 겁니다. 베타 햇이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죠? 생각해보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자, n이 p랑 비슷해지면은 x 트랜스포즈 x가 마치 1, 0, 0, 1, 1, 0.1, 0.000001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를 하면은 이 행렬이 어떻게 되겠어요? 1, 10, 100, 1000 마지막에 막 10의 8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베타 햇이 첫 번째 좌표 말고 마지막 좌표는
마지막 좌표 쪽으로는 분산이 100만, 1000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를 쓰고 싶을까요? 분산이 1000만짜리. 근데 숙제에 있는 건데, 자, 그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최소 제곱 추정량에 대해서 숙제에서 보이실 게 뭐냐면은, 아니, 숙제에선 이것만 할 겁니다. 리치가 X 트랜스포즈 플러스 람다 아이덴티티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아마 이렇게 쓰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증명을 하실 수 있냐면,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쓸게요. 자, 숙제. 자, 베타 리치 람다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걸 보이실 거고요. 자, 적어도, 자, 그러면은 베리언스 베타 람다, 이거는 숙제 없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자, 만약에 y가 x 베타 더하기 엡실론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자, 베리언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이 x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니까, 자,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여기 x는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가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자, 베리언스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아이고, 더하기 람다 I 인버스 곱하기 아이고, 엡실론, 이렇게 적으실 수 있죠? 아, 잠깐만. 제가 하나 까먹었어. 여기다 x 트랜스포즈 입실론 적으실 수 있죠? x 트랜스포즈 입실론. 그러면은 요 녀석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i니까, 자, 여기 바깥이 겉으로 빠져나와가지고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의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그마 제곱 붙는 거예요. 이걸로 어려운 시험 문제 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아까처럼 x 트랜스포즈 x가 1, 0, 0, 0, 100만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1, 0, 0, 0, 0, 0, 1, 10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다이어고널로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 람다는 1이라고 생각해봐요. 람다가 0이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리치 페널티가 0이었다면 람다가 0이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날아가고 루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람다가 0이면은 그 람다가 0이라는 거는 베타 햇이 최소 제곱 추정량이고, 그때는 분산이 그냥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였어요. 그때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하면은 맨 처음 다이고널에서는 1, 맨 마지막 다이고널에서는 1000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리치 페널티가 없을 때고, 우리가 람다에 1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람다에 1만 한번 줘봐요. 여기에 1 하나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는 여전히 1, 0.1 다다다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죠? 2, 1.1, 1.000001 인버스. 그다음에 이 녀석이 다시 한번 곱해져서 인버스가 되겠죠. 이 녀석이 인버스는 얼마쯤 되니까? 2부터 1.000001 인버스 하면은 거의 뭐 2분의 1, 1.1분의 1, 1분의 1 정도로 거의 그냥 한 2분의 1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대각분면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은 대충 한 4분의 1, 0.1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12 마이너스 8승 곱하기 거의 1 곱하기 1, 이 정도로 되겠죠? 1.0001분의 1을 1로 근사해서 썼습니다. 오른쪽 추정량의 베리언스 마지막 텀인 측면과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에 분산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10의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확 줄었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람다를 추가하면은 분명 이 리치 에스티메이터에 바이어스는 생깁니다. 이것도 숙제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는 김에 그 유도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리치 추정량의 베리언스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완벽히 일반화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추정량의 베리언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셨어요. 베리언스가 줄면 베리언스는 줄고 대신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뭐냐?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자, 원래 expectation of beta 리스트 스퀘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expectation of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니까 expectation of 이게 y에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집어넣으면은 엡실론은 미는 제로고 이 x 베타에서는 x 트랜스포즈 x가 이렇게 캔슬 돼가지고 베타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죠? 만약에 선행 모양의 참이라면은 리스트 에스티메이터는 편향이 없습니다. 언박이었습니다. 비편향 추정량이에요. 그렇지만 expectation 리치는 어때요? expectation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니까 자, 정리해서 보면 이게 안 날아가고 남아있어요.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예요? 이게 람다가 0이 아니면 람다가 0이면 람다가 0이 아니면 베타랑 안 같죠? 여기는 바로 나와요? 그냥 저 별거 한 건 아니고 x는 지금 디자인 생략 x는 고정돼 있고 y에다가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어차피 엡실론은 랜덤 웨르판이고 x에 상관없이 언제나 평균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엡실론 쪽 익스펙테이션 0으로 날아가요. x 베타 쪽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 L2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리치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L2 페널티를 람다만큼 추가하면, 자, 선실함수의 해가 이렇게 정의는 되고, 그다음에 분산 또한 이 베타의 분산 또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의 분산보다는 적어도 안정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 됩니다. 뜬구름 안 잡으려니까 또 어렵네요. 또 설명을 하기가. 자, 근데 되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죠. 자, L2랑 L1 했고요. L2는 능형, 리치, L1은 라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규제가 있으면 규제가 없을 때 비교하여 여기서 선형얘기 대신에 로지스틱 얘기도 넣으셔도 되고 어떠한 모수적 절차를 다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규제된 모수적 모형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페널티를 집어넣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여기서 함수 공간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베타가 사는 모수가 사는 공간은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람다를 키운다는 거는 제약 조건의 측면에서는 람다가 사는 그 영역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람다의 영역을 줄인다는 게 모델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계적 직관으로 봤을 때 더 간단한 모형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 모형의 분산을 줄인다는 말로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규제를 넣기 전에는 사람들은 첫 번째 캐치를 했어요. 간단한 모형을 풀기 위해서는. 되게 전통적인 선택 방법론들은 전체 피처 P를 좀 부분직함만 미리 선택해서 최소적으로 묶었습니다. 간단한 모형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미리 더 적은 변수 개수를 골라 놓는 거야. 물론 유용하죠. 유용한데 내가 만약에 정말 1000단계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중에 내가 핸드로 이렇게 몇 개를 고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약간의 공학적 솔루션으로 이 규제를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꼭 변수를 미리 정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 규제로서 모델의 복잡성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떠한 모수적 모형에서도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시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층을 몇 개로 할지 한 레이어마다 뭐 뉴런을 몇 개 집어넣을지 다 고민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정할 필요 없이 일단 큰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다 L2 기준을 집어넣어가지고 L2 규제의 그 람다에 기반해가지고 모형의 복잡성을 컨트롤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능력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이게 람다 더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GLMnet 패키지랑 비교를 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GLMnet 패키지는 지금 여기에 2분의 2n분의 1이 분모에 여기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는 리치에는 언제나 2분의가 걸려 있습니다. 2분의 1이 걸려 있는 거는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했죠? 제곱한 거 미분했을 때 1차항의 그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n분의 1을 손실함수에서 늘 나눠주는 거는 샘플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로스 함수가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축소의 효과는 저희가 열심히 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서에서는 안 다뤘는데 바니노트에만 등장하는 제가 잠깐만 얘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케일링 문제인데요. 우리가 페널티가 없는 최소 제곱법을 할 때는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회귀계수를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 변수를 C배 했어요.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 같은 걸로 다 나눠줬어. 그러면은 회귀계수는 정확히 딱 C분의 1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아그민 베타 0, 베타 1부터 편의상 인터셉트를 뺄게요. i부터 n까지 자, yi 빼기 x 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 이 녀석을 풀고 싶은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는 각 변수를 각각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싶어요.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yi 빼기 잠깐만 xij xi1 베타 1 xi2 베타 2 xip 베타 p의 제곱을 자, 내가 만약에 어떤 변수를 표준화했어. 표준화했다는 건 어떤 문제를 푸는 거죠? 아그민 자, xij들 표준화 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죠? 감마 1부터 감마 p까지에 대해서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i부터 n까지 yi 빼기 자, 첫 번째 변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요. x1, xi1, 감마 1 빼기 C2분의 xi2, 감마 2 빼기 xip 나누기 cp 곱하기 감마 p 제가 갑자기 새로운 변수 감마를 도입한 이유는 이 문제의 그 베타의 솔루션이랑 이 문제의 그 코에피션트 분모는 뭐가 다른 녀석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C1부터 C2부터 CP는 다 일단 0보다 큰 상수겠고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베타의 추정량을 요 위에 표준화 전에 리스트 스퀘어 프라블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표준화 후에 그 개수의 추정량을 감마 1부터 감마 p의 해시라고 합시다. 이것만 보고서 표준화 후에 이 개수와 표준화 전에 이 개수들 관계를 바로 유추하실 수 있겠나요? 바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C1부터 CP까지가 0보다 큰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베타 1으로 두고 이 녀석을 베타 2로 두고 이 녀석을 베타 P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그럼 위아래 문제가 똑같죠? 어차피 C1부터 CP까지는 이미 내가 고정해 놓은 어떤 상수예요.
고정에는 상수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최소 함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 구할 때 치환해가지고 최소값 최소값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의 그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이거를 치환 이거를 통째로 어떤 문제를 치환해가지고 최소값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치환해서 최소화 문제를 풀었다는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베타 원햇은 C1 감마 1이고 해시고 베타 P햇은 CP 감마 P 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표준화해. 그러면은 어차피 핵이 개수가 똑같은 그 나눠주는 상태가 곱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문제를 풀든지 우리의 y-햇은 원래 xi 1 베타 1 햇 더하기 xip 베타 p 햇인데 어차피 각 변수를 시원해도 자,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감마로 피팅을 해서 y-햇을 계산해도 결론적으로 나오는 감마햇은 똑같아요. 이거 혹시 회계분석에서 배웠나요? 회계분석 입문이나 회계분석론에서 변수를 표준화해도 어차피 예측되는 y-값이 똑같다. 배운 적 있나요? 그 이유가 최적화 문제에 아무런 그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P 감마 P고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첫 번째 꼭지입니다. 최소제곱법 기반의 회귀되는 스케일 인베리언스입니다. 즉 제2번째 변수가 어떻게 상수되건 x의 비슷하게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최소제곱법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페널티가 없이 선형 변환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 이 스케일 인베리언시가 성립합니다. 최소 제곱법을 포함한 어떠한 선형 모형도 페널티만 없다면 자,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규제를 할 때는 바뀌기 때문에 지금 따로 언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좌측은 페널티 없을 때 자, no 페널티 자, with 페널티 자, 베타 1 햇부터 베타 P 햇을 이렇게 리치 추정형을 이렇게 씁시다. 아금인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자 그냥 xi1 베타 1 빼기 다다 빼기 xip 베타 P 제곱 더하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jn부터 P까지 람다 P의 제곱이 이게 베타 P의 제곱 베타 J의 제곱이죠? 자, 요거는 표준화 전에 리치 페널티가 있는 최소 제곱 문제. 우리가 이전 페널티 없을 때랑 똑같이
표준화를 한번 해보고 개수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표준화 한 다음에 그 개수인 감마 P랑 그러니까 표준화 전에 그 회귀 개수인 베타 1부터 베타 P랑 똑같이 요 우리가 봤었던 이 스케일 인베리언시가 성립하는지 봅시다. 자, 감마 1부터 감마 P 햇은 아금인 감마 1부터 감마 P까지 자,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xi1을 c1으로 나눈 다음에 감마 1 빼기 c1분의 c2분의 xi2 감마 2 요 꼭지만 마무리하고 10분 쉬겠습니다. 마이너스 다다 xip분의 나누기 xip 나누기 cp 감마 p 제곱 이렇게 하고서 여기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jn부터 p까지 감마 j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뭐 똑같이 썼죠? 이렇게 페널티만 여기 결정 한 번 더 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요 최적화 문제를 위최적화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C1 감마와 C2 감마 2, CP 감마 P를 다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베타 1, 베타 2, 베타 P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보시죠. 잠깐 여기를 좀 줄여야겠다. 줄이면 자, 줄이면 어떻게 돼요? 치환하면 자, 치환을 하고 나면은 치환을 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치환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C1을 곱해줌으로써 감마 햇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베타에 대해서 푼 다음에 C2를 곱해서 이제 감마 2가 나오고 감마 2 햇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타 P에 대해서 최소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 CP를 곱함으로써 감마 P 햇을 얻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요 오브젝티브 펑션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xi1 베타 1 빼기 xip 베타 p 제곱까지는 똑같아. g가 어떻게 달라지죠? CJ분의 감마 J를 베타 J로 표현했으니까 감마 J는 CJ 베타 J죠?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Jn부터 P까지 CJ 베타 J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풀어서 쓰면은 람다 곱하기 CJ 제곱 베타 J 제곱. 제가 하려는 의견 여기 나왔습니다. 자. 위아래 목적 함수가 어때요? 다 적었어요? 아, 표준화 전에는
람다로 리치 페널티 건다는 건 요 녀석의 최소화원을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준화를 해서 람다 페널티 람다짜리 리치 페널티를 건다는 거는 정리하면은 표준화 전에 리스트 스케일에다가 코에피션트마다 페널티가 다 다른 리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두 개, 이 위의 솔루션과 아래 솔루션이 같을까요? 오브젝티브 펑 최소화의 목적 함수 다른데 물론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 솔루션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감마에 대해서 어차피 아래 문제는 감마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올 거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표준화하고 나서 이 감마 코에피션트에다가 다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C1, C2, CP로 나눠주면은 진짜로 그 표준화 전에 개수인 베타 1, 베타 P까지 나올 것이냐. 사람들이 스케일 인베런시를 리치 페널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리치 페널티가 걸리면은 스케일 인베런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말해요? 표준화 전에 똑같이 람다라는 페널티를 걸었을 때 표준화 전에 리치 솔루션으로 Y 예측한 거랑 표준화 이후에 리치 솔루션으로 Y 예측한 거랑 다르게 돼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페널티를 걸었을 때는 표준화 전후에 y 해시 내가 람다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지 않는 한 y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걸 나는 염두에 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옳고 그르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실무적으로 뭐 하나 통일해서 쓰겠죠. 사람들은 보통 이 페널티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은 리치 페널티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페널티가 라스트로도 똑같이 설명을 얘기했죠. 페널티가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그 설명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맞춰주느냐. 자, 규제된 회귀 문제나 아니면 규준의 분리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XI들은 연속형 XI들은 일단 표준화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원합 코딩한 범주형들은 따로 그걸 표준화 시킨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보통 그대로 투입하는 편입니다. 뭐 실무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지키나 지키지 않느나 큰 영향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기존에 만들어진 패키지들은 이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빼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을 물론 옵션은 있지만 디폴트 옵션으로는 다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디폴트 옵션으로는. 그럼 10분 쉬었다가 여기는 나머지는 제가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자, 네, 이걸 안 봐도 되고 24쪽부터 조금 보고 살짝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모수적인 모형은 사실은 비모수적인 모형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일단 모수적인 모형들은 앞으로 어떠한 기계학습 페이퍼를 보셔도 이런 폼으로 생겼을 겁니다. 뭐냐면요. 일단 좌측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손실의 파트입니다. 최소 제곱의 손실 함수가 음의 로그 가능도 이건 다 훈련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은 우리가 그냥 손실 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데이터 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통의 노테이션에서 이 모수들을 다 모아서 세타로 둔 다음에 로스 오브 세타 아니면은 보통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브에서 L 덮어가지고 또 L 세타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수리 통계에서의 L 세타랑 다르죠. 수통에서는 그냥 로그 라이클리브를 L 세타라고 쓰죠. 편의상 여기에 n분의 1 스케일링만 해주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기성전을 이렇게 컴퓨터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샘플 하나가 차지하는 걸 언제나 평균을 내가지고 이 로스 자체가 데이터 로스 자체가 움직이는 이 범위를 조금 데이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곱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분된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더 많이 씌우는 편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냐? 사람들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속성에다가 제약 조건을 보통 걸어줍니다. 좌측처럼 훈련 데이터셋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속성 자체를 벌점을 주거나 규제를 매깁니다. 오른쪽이 이 규제하는 효과가 뭐였죠?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베타 해시 취할 수 있는 놈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였죠. 이거는 모형 모델이랑은 전혀 이건 나의 훈련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이 모델 자체의 특성을 내가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이 연구자가 선지적으로 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모델한테 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스토리는 손실함수는 그대로 2배 람다를 크게 함으로써 이 핏되는 모형이 더 간단하게 되거나 복잡하게 되는 정보를 컨트롤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주측을 우리는 보통 별점한 페널티라고 많이 부르고요. 아니면 규제형 레귤러라이저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음에 다른 번역에 보시면 레귤러라이즈를 정규화시킨다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레귤러가 정기적인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규제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정규는 노말 디스트리뷰션도 영어로 정규분포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분포의 정규화랑 이 규제를 먹이는 건 약간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베타가 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이 컨스트레인트를 줌으로써 방해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규제를 좋아합니다. 규제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우리 진도 때문에 주로 손실 부분이 잔차 제곱합이나 아니면은 뭐 확장되어봤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음의 로그 가능도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손실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음의 로그 가능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확률 모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목적에서 손실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확률 모형이 아니어도 나름의 합리적인 원리가 있는 손실함수라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점항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벌점항은 뭡니까? 베타의 L1놈, 베타의 L2놈 딱 두 개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머신러닝 논문 보시면은 벌점에 해계망측한 온갖 벌점항이 다 있습니다. 그 벌점항들을 다 나름 합리적인 그 모티베이션은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논문 읽으실 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조금 유명한 벌점항들만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GLM넷의 기본 옵션이죠. 베타 2놈과 베타 1놈을 살짝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엘라스틱 넷 결정항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L2 기제도 하고 L1 기제도 조금 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요새는 제가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이건 저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투놈일 필요가 있느냐? 0보다 크거나 같은 Q놈들은 언제나 벌점 가능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Q에 대해서 다 벌점을 가는 LQ 벌점항이 있습니다. 1승도 되고 0.5승도 되고 3승도 되고 4승도 되고 주로 L0 벌점항을 많이 사람들이 좀 고려합니다. L0항은 뭐냐면 L0 벌점항은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Jn부터 P까지 인디케이터 베타 J가 0이 아니라입니다. 이게 0승이면은 여기가 안에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승은 다 1이잖아요. 그다음에 0의 0승은 그냥 0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의 0승으로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베타 J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1이라는 페널티를 주고 베타 J가 0일 때만 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 J가 0이 되도록 베타 J가 0인 쪽으로 약간 어드밴티지를 주는 결정인데 수학적으로는 되게 성질을 줘요. L0 결정하면 붙이면은 이렇게 미치나 라쏘랑은 달리 이론적으로 되게 그 베타 해치라는 추정형 자체가 컨시스턴시 아니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성질들 일치성 같은 거 뭔가 좀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이게 베타 J에 대한 블록 함수가 아니거든요. 0, 1, 한 점에서 0, 모든 점에서 1이니까 베타 J에 대한 블록 함수가 안 됩니다. 연속 함수도 안 되죠. 연속 함수가 아닌 함수에 대해서 컴퓨터는 최소값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 앞으로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 벌점왕이 아답티버라스 벌점왕입니다. 왜냐면은 이 람다의 원룸 가능은 똑같은데요. 베타마다 웨이트를 다 다르게 주는 겁니다. 베타마다 웨이트를 다 다르게 준다는 거는 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원래 그 L1 페널티 주면은 기억나요? 베타 J 해시 리스트 스퀘어가 5였으면은 한 람다가 3이었으면 3 정도 깎아가지고 5에서 2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코에피션트가 사실은 내가 리스트 스퀘어로 베타 해 추정했을 때 베타 해시 막 30, 40 이렇게 되게 스트롱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은 내가 변수 선택의 관점에서는 그걸 굳이 람다가 3이라면 3만큼 깎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깎음으로 인해서 베타 햇의 그 바이어스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0쪽에서 베타 J가 0쪽에 가까우면 원래 페널티 없을 때 베타 H이 0쪽에 가까우면은 0으로 만들어버리고, 만약 베타 해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가 그냥 0보다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은 페널티가 거의 안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줄 수 있냐? 여기에 만약에 베타 J가 클 경우에 이 람다 J도 크게 주고, WJ도 크게 주고, 베타 J가 작을 경우에 이 람다 J, WJ도 적게 주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개수가 적을수록 페널티를 세게 준다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개수가 클수록 페널티를 약하게 준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모든 코에피션트들을 똑같이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큰 개수일수록 오히려 페널티를 적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되면 보실 수도 있어요. 많이 쓰는 게 또 피즈드 라스 결정망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세요? 각 베타 J들이 다 0이 되도록 0에 가깝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접한 베타 J들도 요거 자체가 이그젝트 0이 많이 되도록 배려한다는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베타 2랑 베타 3랑 베타 4 요 세 개가 코에피션트가 이그젝트리 같도록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어디 많이 쓰면은 내가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시그널을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의 인접한 그 변수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요거 세개 대응되는 코에피션트를 똑같이 맞추면은 이거를 만약에 시그널로 나타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긴 시그널이 슉슉슉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비슷했다가 확 올라갔다가 비슷했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2D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지글지글 지금 그랬다면은 이 피즈드러스 페널티를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글지글 거리를 듣는 이그젝틀리스를 딱 맞춰가지고 노이즈를 좀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즈드러스 결정망은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데 많이 씁니다. 디노이징에 많이 씁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벌점망들이 있는데 앞으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새로운 벌점망들을 공부하시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때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둘을 합치면 이렇게 다양한 손실함, 다양한 목적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좌측도 바뀌고 우측도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를 보시면은 어떤 목적 함수를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데이터 로스 파트고 어디가 규제 파트인지를 일단 분리하실 수 있으면은 로스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그다음에 GLMnet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좀 쓰셨겠지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GLMnet은 그 로스로 뭘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로스로 다룰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최소적으로 측정법,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카테고리가 많은 다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 돌릴 수 있고요. 이게 GLM 기본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R에서 다진 로지스틱 분류를 하시고 싶으면
GLM넷을 쓰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면 물론 다른 함수들도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다진 회계를 쓰시려면은 이게 다 GLM넷 쓰시면 편하고요. 페널티에 그냥 0 주시면은 그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거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자료 분석하시면 푸어성 로고 선형 모형이나 아니면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마들 많이 돌리실 텐데 페널티 못해 있는 거 필요하시면은 GLM넷에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또 수업이 끝나기 전에 트리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디시전 트리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나는 디시전 트리를 돌려본 적이 있다. 오케이. 또 설문조사. 나는 디시전 트리를 배운 적이 있다. 오케이. 다음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되겠군요. 나는 랜덤 포레스트를 돌려본 적이 있다. 오케이. 나는 랜덤 포레스트를 배워본 적이 있다. 오케이. 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돌려본 적이 있다. 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배운 적이 있다. 아, 다 같은 수업에서 배우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수업은 선수 경험이 없으신, 이거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지도 학습이죠. 디시전 트리도 지도 학습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비모수적 지도 학습입니다. 이 계열은 제가 다음에 다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적겠습니다. 모수적. 자, 선형회기. 선형 모형. 그 다음에 다항 모형. 그 다음에 신경망. 이건 안 나갈 거지만. 그 다음에 스플라인. 비모수적은 우리가 처음 했던 게 K치 근접 이웃.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K계를 잡아오는 거 말고 내가 H라는 도를 잡았을 때 가장 가까운 세 개를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 둘, 셋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H 반경에 있는 이웃만 잡아오는 H별 근접 이웃.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그냥 각 점마다 H 볼 안에 있는 거를 평균을 내는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자, 커널 해결은 커널 리그레션. 이게 지금 7장이고요. 스플라이더 7장이고요. 그다음에 8장이 지금 디시전 트리.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8B입니다.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챕터 8B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할 건데 우리가 비모수적 방법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모수적 모형은 확률 모형부터 빡세게 나갔어요. 근데 시근적인 어땠어요? 어떻게 한다. F 햇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 절차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도 확률 모형은 일단 제껴두고 절차부터 설명할 겁니다. 절차를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는 크게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화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ISL의 측의 구성은 y가 연속형인 경우, y가 범주형인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말을 줄이기 위해서 y가 연속형인 경우에 디시전 트리를 리그레션 트리, 회귀나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다음에 y가 범주형인 경우에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타겟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늘 x는 p차원 p처 y가 연속형이거나 범주형인 건데 우리가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추정 대상이 누구였죠?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추정 대상이 보통 fx가 expectation of y 기분 x equals x죠? 그 다음에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추정 대상이 이전 챕터에서는 P1, P2, P3, P4라고 썼었습니다. P1x, P2x부터 PCx까지 y가 1일 확률부터 y가 마지막 범주 확률까지 이 녀석들을 다 추정하고 싶었었죠? 그냥 퉁쳐서 P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꼭지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F 햇 디시전 트리 X를 훈련 자료로부터 계산하는 절차. 이거를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다룰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꼭지로 뭐 할 거냐면은 이게 K은행과 다르게 이거 적합하는 절차부터 보면은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계산보단 적합이 어울리겠다. 오히려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F 햇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에 우리가 선형 모형 그렸어. F 햇 X 어떻게 생겼어요? X 트랜스포즈 베타 햇 이렇게 생겼죠? X에 대한 선형식으로 F 햇 X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F 햇 X는 방법론이 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르죠? 만약에 내가 똑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선형 모형이 비슷했어. 그럼 얘는 X 트랜스포즈 베타 햇 이렇게 생겼죠. X에 대한 선형식이죠? 만약에 내가 똑같은 트레이닝 셋으로 K 최근자 비루스로 피칭을 했어. 그러면은 X에 대한 어떤 식이 되죠? X에 대해서 피스와이즈하게 컨스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 생기죠? 그러면 트리를 가지고 피칭을 하면은 F의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부터 일단 깔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f3x를 세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교육 목표 자체에 f3x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줄 아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일단 보자.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일단 임시적인 용어로 영역 그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진짜로 나무로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볼 겁니다. 이거를 제가 더 복잡하게 쓰진 않고 함수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대수적 표현. 대수적 표현, 그다음에 나무 다이어그램 표현. 그다음에 영역 그림은 좋은 말을 생각해봤더니 기하학적 표현이 낫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f 해트리 x의 묘사까지 하는 겁니다. 자, 17분 남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네. 음, 일단 맨 처음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순서를 약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표현을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표현을 위해서 저는 어디를 시작할 거냐면은 일단 이 단어는 회기나무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나무 대상으로 일단 f 해트리 x를 묘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회기나무에서 묘사할 수 있으면은 범주형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묘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그젠플로 뭘 갖고 올 거냐면은 우리의 데이터에는 X랑 Y 자료에는 자, 야구 선수에서 특히 타자들 데이터인데요. 히터스 데이터. 자, 야구 선수들 대상으로 그 타자를 몇 번 쳤는지, 그다음에 매 시즌마다 평균적으로 뭐 타자를 몇 번 쳤는지 이게 첫 번째 컬럼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몇 년 경력이 되는지를 이어스의 두 번째 컬럼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선수의 연봉을 지금 반응 변수로 집어넣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X가 지금 2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히츠를 X1, 이얼스를 X2라고 두면요. 그러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 F 햇 트리 X를 묘사를 한다고 하면 요 녀석은 요 함수의 측은 어떤 걸 설명해야 됩니까? 아이고.
2차원의 인풋을 받았을 때 스칼라를 어떻게 대응시키는지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뒤집었네요. x1을 이얼스라고 하고 x2를 히트라고 합시다. x2를 히트라고 해요. 자, 만약에 자, 이얼스가 연식이 4.5년보다 안 됐고 히트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R로 보면 정의가 가능한가요? 이어스가 4.5년 미만이면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Y햇을 주려는 겁니다. 그 트리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이어스가 4.5년 뭐 이직하는 사이에 있어. 그 다음에 히트가 117.5회 미만이야. 자, F3 X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비트으로 나온 건지 모르는데 이게 설명하는 F3 X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Y햇을 지금 주는 겁니다. 예측된 샐러리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어스가 4.5랑 177.5 사이인데 이 히츠가 117.5 이상, 아니 죄송합니다. 이어스가 4.5 이상 사이인데 히츠가 117.5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이 F 해트리 X는 어떻게 피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Y햇을 지금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나는지는 다음에 나와서 배울 거고 지금 우리의 이그젠플로 나온 피팅된 결과의 FX는 세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똑같은 Y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는 생략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쪽이 아래에서 보이세요? 여기에는 5.12를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6.00을 주고 있고 여기 6.74를 줍니다. 그다음에 왼쪽과 같이 생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대수적 표현입니다. 지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인디케이터 만약에 x1이 지금 x가 x1, x2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차원 P차원이 인풋될 때 X는 뭐예요? 지금 만약에 x1이라는 녀석이 4.5보다 작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때 5.12를 주고요. 그다음에 x1이 잠깐만 여기 지금 그 구등식의 등호를 잠깐 맞춰주겠습니다. 좀 미만이면 그다음에 x1이 4.5 이상이고 그다음에 x2가
117.5 미만이면 6.00을 줍니다. 거리 x1이 4.5보다 커는 것 같고 x2가 117.5보다 커는 것 같으면은 6.74를 줍니다. 뭐 원리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지시 함수를 이용해서 f 해 x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트리로 피칭을 하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고 보통 배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각 영역마다 함수값을 취하는 f의 x가 나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영역들이 전부 직사각형으로 쪼개지고요. 물론 2차원이니까 직사각형이고 만약에 x가 p차원 공간이 있으면은 p차원 직육면체가 되겠습니다. p차원 직육면체. 그다음에 배수적으로 쓰면은 그 트리의 그 f의 x는 이 p차원 직육면체를 영역 안에서 각자 그 컨스턴트를 주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함수 곱하기 상수값으로 쓸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piecewise constant라고 말합니다. piecewise constant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트리를 적합하는 절차를 보실 때 궁금하시면 좋을 점은 이 트리는 대체 절차가 어떻길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져가지고 피스와이즈 컨셉트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영역으로 쪼개가지고 영역마다 피스와이즈 컨셉트 피드를 주는 거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K 최근점 이웃도 이런 꼴로 생겼습니다. K 최근점 이웃도 피스와이즈 컨스턴트로 이렇게 F에서 줍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다음에 다음에 쓸모를 위해서 이 녀석을 지금 이렇게 써볼게요. 서메이션 m은 1부터 라짐까지. 라짐은 3입니다. cm 곱하기 i x가 rn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거를 지금 위쪽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C1은 5.11, C2는 6.00, C3는 9.74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략한 여기가 영역이 R1, 이 영역이 지금 R2, 이 영역이 지금 R3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만이 쓰는 F hat X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자, 기하학적 표현, 대수적 표현은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트리만 씁니다. 트리에서 F hat 나올 때만 씁니다. 트리를 핏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X가 이렇게 처음에 위에 들어왔다고 쳐요. 맨 스무고개처럼 지금 우리가 F hat 트리 X를 지금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건데 마치 트리 다이어그램이 스무고개처럼 생겼어요. 그다음에 보통 좌측은 항상 X고요. 우측은 노입니다. 자, 그래서 X1이
이었을 때 x1이라고 했죠. x1이 4.5보다 작니? 예 하면은 맨 마지막에 그냥 5.11이 써 있어요. 이 표현만으로 이 인풋에서 x1이 4.5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5.11의 값을 마이너스로 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4.5보다 작니? no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y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돌렸더니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예, 우리가 알프레스로 나온 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나왔어요. 또 히츠가 117.5가 장미 이번에 물어봤어요. 예, 이번에 6.00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x1은 4.5보다 크거나 같고 히츠는 117.5보다 작은 것이죠. 거기서는 지금 y햇을 6.00으로 주겠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1, x2 들어왔을 때 히치 ES가 4.5보다 커나가고 히치가 117.5보다 장미 no 하고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6.74를 주겠대요. 제가 편의상 G부터 설명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에 적합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나면은 일단 이게 가장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생김새가 어떻죠? 각각의 yes, no마다 단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yes, no를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단 하나의 매 분기마다 단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yes, no를 나가서 영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피처원 그 피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영역이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트리를 적합했는데 여기서 5.11로 안 끝나고 뭐 여기서 다시 히치가 뭐 50보다 작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에 그 대응되는 여기 영역 부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히츠가 50이냐를 기준으로 다시 여기 4개가 뭐 이렇게 픽 밸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물음이 하나 더 추가되면은 이 물음이 추가되면은 여기 대수적 표현에서 여기가 약간 달라지겠죠? x1이 그냥 4.5가 작은 5.1을 주는 건데 여기서 물음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두 영역으로 갈라져 가지고 y햇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숙제 4를 보시면은 이 세 개의 표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하시면서도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터미널 노드, 가지치기, 불순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트리만의 용어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얻는 데이터로부터 얻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